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강필성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김재희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곧 개최될 EMNLP 2025에 역습이 되었던 저희 연구실과 저희 연구실 졸업생 이유경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한 Check Eval, a Reliable LLM as a Framework for Evaluating Text Generation Using Checklist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LLM Edge Search라는 프레임워크 내에서 더 개선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진행된 논문이기 때문에 우선 LLM Edge Search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을 드린 이후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점을 개선하려고 했고 기존에 어떤 점들이 문제였는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LLM Edge Search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당연하게 진행을 하는 이밸류에이션이라는 프로토콜은 결국에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포워딩을 시켜서 예측값을 뽑았을 때 이 포워딩된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에 괴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수치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조금 더 넓은 개념에서 보자면 실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즉 모델을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지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예상해보고자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태스크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분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예측된 클래스와 해당 데이터의 클래스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예측을 했는데 클래스가 0이라고 예측을 하거나 클래스가 1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해당 데이터의 클래스가 0이었다면 우리는 쉽게 이 샘플에 대해서는 맞았구나 혹은 이 샘플에 대해서는 틀렸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회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측된 값과 실제 값 사이의 절대값이라든가 아니면은 재고보차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이 모델이 산출한 값들이 실제 값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NLP 분야에서 특히 문장 생성 분야로 가지고 온다면 평가가 매우 모호해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explain the moon landing to a 6-year-old in a few sentences라는 문장이 있을 때, 즉 6살짜리 아이에게 짧은 문장으로 달 착륙에 대해서 얘기해줘 라고 해서 모델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봤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문장이 어느 정도로 잘 만들어졌는지 혹은 잘 만들어지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자동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NLP 분야에서는 과거부터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와서 참고할 수 있는, 즉 정답과 가까운 문서라고 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있다면 블루, 루지, 버트스코어 등의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정답과 유사한 문장이 없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더 정확한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람이 직접 점수를 매기는 휴먼 이밸루에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휴먼 이밸루에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매우 큰 비용이 듭니다. 이밸루에이터를 선정하고 교육시키고 그 해당 이밸루에이터 중에 정말로 잘 이밸루에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들 그리고 실제로 선별된 인원들에 대해서 다양한 샘플들에 대해서 평가를 맡기는 것 모두 엄청 큰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이를 개선하고자 LLM의 발전에 맞추어서 LLM Edge Search라는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어가 생성하는 여러 가지 과업들의 평가를 LLM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 평가를 수행할 때 이 프롬프트로 구성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게 했지만 크게 보자면 태스크 인스트럭션, 이밸루에이션 크라이테리아,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 페어가 있겠습니다. 태스크 인스트럭션은 이 과업이 어떤 과업인지 그리고 너가 무엇을 평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안내문에 해당이 되고요. 이밸루에이션 크라이테리아는 이 태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이고 또 이 평가를 할 때 좋은 문장이란 어떤 정도의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명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G벨이라는 논문의 예시에서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요약하는 태스크를 평가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코어런스라고 하는 즉 밀집도, 응집도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하위 평가 요소는
어느 정도 각각의 문장들이 얼마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와 같이 이 코어런스의 정의를 크라이테리아에서 명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값이 모두 입력이 됐다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모델에 입력이 되었던 데이터 그리고 출력이 된 데이터를 같이 입력으로 넣어서 LLM에게 이런 입력에 대해서 모델은 이런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코어런스에 있어서 몇 점이니? 하고 물어봐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평가를 해봤을 때 LLM의 서치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과의 유사도가 매우 높다는 여러 가지 리포팅 때문입니다. 인간과의 유사도를 다른 말로 해보자면 코릴레이션이라고 통계적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평가 데이터가 있을 때 인간이 평가한 점수와 어떤 LLM 저처 시스템 혹은 다른 평가 시스템이 평가한 점수가 얼마나 유사한가 혹은 일치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릴레이션이 높다면 해당 시스템은 인간과 매우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체해서 혹은 인간을 모사한 평가를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G셀 같은 경우에는 루지나 버트스코어, 무버스코어, 바트스코어와 같이 매우 다양한 기존 통계 기반의 방법론들 혹은 LM 기반의 방법론들보다도 인간과의 유사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이 높은 것이 단순히 GPT-4만 썼을 때 높은 게 아니라 GPT-3.5만 써도 충분히 높은 점수를 낸다는 걸 보여주면서 기존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평가 방법론 대신에 LLM을 평가 방법론으로 도입을 하면 조금 더 인간과 유사한 평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LM 평가 지표 중에 하나인 MT벤치 논문에서도 비슷한 결과물이 산출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대화 상황을 모사하려고 하는 평가 상황, 즉 매우 광범위한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예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if the Fed buys bonds in the secondary market 일 때 A, B, C, D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모델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어떤 모델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을 때 이 중에 뭐가 더 좋냐라는 것을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평가는 사실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도메인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블루나 루지 스코어로 평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이를 단순하게 LLM에게 평가를 하게 시켰을 때 사람과의 평가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람은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GPT-4, 3.5, 클로드 등의 모델을 사용을 해봐도 비슷한 경향성을 유지하더라. 즉 모델 간의 우위를 충분히 잘 평가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는 많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보아도 일관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정말로 많은 LLM 능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들, 특히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나 오픈엔디드 라이팅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LLM 에저 저치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LLM 에저 저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왔냐라고 한다면 최근 발표된 SE 이벨이라고 하는 이 논문의 점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Gvel과 비교를 해보면 Gvel 대비해서 조금 더 인간과의 일치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인간과의 유사도가 높아지고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모방할 수 있는 LLM의 저치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방향성대로 가면 앞으로 LLM의 저치 평가 방법론이 인간을 대체할 수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 리서치 퀘스천을 던지면서 연구를 시작하고자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저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LLM 에저 저치 시스템에 대해서 전통적인 관점,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기존 LLM 에저 저치 시스템들은 평가 요소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단순한 자연어로 명시를 하고 리커트 척도 기반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는 책 이벨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서는 평가 요소가 코헤리언스로 있을 때 이 코헤리언스를
topic maintenance, logical flow, consistent point of view와 같은 서브 디멘션으로 쪼개고 각각의 서브 디멘션별로 매우 적은 수의 시드 퀘스천을 생성을 하고 이 퀘스천들을 이용을 해서 모델이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즉 모델에게 평가를 맡기는 건은 기존의 LLM의 저지 방식과 똑같지만 기존의 LLM의 저지 방식은 좋은 문장의 조건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평가를 1점에서 5점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평가하는 모델 입장에서 평가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모호성 그리고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아니면 1점부터 5점까지 평가를 하라 그러면 1점과 2점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점수 차이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기 어려운 모호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체기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여러 개로 구성을 하고 각각의 질문들이 yes or no 형태로 대답을 할 수 있으면서 yes가 좋은 생성문임을 의미하도록 질문들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세분화된 평가 요소 혹은 체크리스트를 도입을 함으로써 모델은 각각의 조건을 만족했는지만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평가 용이성이나 평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체기벨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평가 요소에 대한 하위 평가 요소를 정의하고 질문을 정의하고 평가 점수를 어그리게이션하는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제안을 했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체기벨이라는 이 평가 방법론이 리커트 기반의 기존 평가 방법론 대비해서 어떤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은가 혹은 코릴레이션이 높은가를 검증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많이 측정이 되던 휴먼 코릴레이션 이외에도 LLM 애저 저지로서 중요한 평가 요소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논문을 서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진행한 과정은 이 전체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평가 요소를 정의하는 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평가 요소를 정의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 대표적으로 컨시스턴시, 즉 원문과 요약문이 일관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가에 대한 요소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특정 평가 요소와 그 요소에 대한 정의들을 먼저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정의된 컨시스턴시라는 평가 요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서브 디멘션들 혹은 하위 평가 요소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시스턴시에서 저희는 팩추얼 컨시스턴시, 노 뉴 인포메이션과 같은 하위 요소들을 정의를 했었는데 이와 같이 평가 요소를 정의하거나 하위 평가 요소를 정의하고 그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들은 해당 도메인의 전문가 혹은 실제로 모델을 구동을 할 때 이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도록 기대하는가에 대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인간이 직접 설계해야 한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구축된 평가 요소들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체크리스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 답변만 가능한 질문이어야 되고 이때 두 가지 답변은 yes가 좋은 문장임을 의미하고 no가 나쁜 문장임을 의미하는 질문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사실 단순히 구성이 되지는 않고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consistency라는 디멘전 내에 factual consistency라는 서브 디멘전이 있다라고 할 때 이에 대해서 사람이 이 factual consistency를 측정할 수 있는 시드 퀘스천을 먼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서브 디멘전에 대해서 이렇게 시드 퀘스천을 작성을 하면 이렇게 작성된 시드 퀘스천을 이용해서 두 단계를 통해 더 다양한 퀘스천들을 어그멘테이션 하게 되는데요. LLM에게 첫 번째로는 퀘스천 다이버시파이제이션 이라고 해서 해당 세부 평가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질문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즉, factual consistency에 대해서 인간이 does the summary accurately represent the facts from the source라는 질문을 했다면 사실 factual consistency를 표현할 수 있는 yes or no 퀘스천은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통해서 더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초반에 있었던 이 다시 시드 퀘스천에서 엘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각각의 질문들을 더 쪼개서 개념을 화할 수 있으면 개념을 쪼개고 더 자세한 질문으로 분해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퀘스천 필터링 작업이 수행이 되는데요. 퀘스천 필터링 작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시드 퀘스천,
그리고 다이버시피케이션과 엘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퀘스천들을 모두 모아놓고 LLM에게 다시 중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모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질문은 없는지 검토하고 그런 질문들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으로 최종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실제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평가를 할 때는 생성된 모든 질문들, 즉 필터링까지 거친 질문들을 이용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이때 사용하는 최종 질문 리스트를 저희가 체크리스트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결국에 입력값으로 들어오는 이런 문서에 대해서 어떤 모델이 이런 요약문을 생성을 했으면 이 요약문이 이 각각의 체크리스트를 만족하는지를 yes or no 퀘스천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모델은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만족했는데와 같은 세분화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평가 점수는 모든 평가 질문들 중에서 만족했다고 답변이 된 비율로 측정이 되게 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체크리스트 전체를 한 번에 입력을 넣을 수도 있고 각각의 질문을 독립적으로 입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실험을 해본 결과 각각의 질문을 독립적으로 넣는 것은 매우 많은 연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모든 질문을 한 번에 입력을 하게 되면 성능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각각의 서브 디멘전마다 같이 묶어서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체기벨을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면 이 프레임워크가 정말로 잘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성된 질문들의 리스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썸이벨이라는 평가 벤치마크랑 토피컬 체기시라고 하는 평가 벤치마크에 대해서 총 4가지씩의 서브 디멘전에 대한 질문들을 만들었었는데요. 평가 데이터는 결국에 썸이벨이라고 하는 뉴스 요약, 그리고 토피컬 챗이라고 하는 챗봇으로서의 채팅 능력을 평가하는 도메인이었습니다. 그때 두 데이터의 각각의 에스펙트별로 단계별로 질문에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놓았고요. 보시게 되면 시드 퀘스천이 매우 소수, 즉 3개에서 5개 정도만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최대 35개 정도까지 다양한 질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역시 실험을 진행하면서 각각의 에스펙트별로 어떻게 시드 퀘스천을 구성할지에 대해 매우 큰 비용이 들까봐 걱정을 했는데 사실 3개에서 5개 정도의 시드 퀘스천을 만드는 작업은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드 퀘스천만으로도 해당 서브 디멘전들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이버시피케이션과 엘라보레이션 모두 다양한 질문을 만드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각각의 디멘전마다 그 단계별로 생성된 질문이 달랐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필터링 작업을 통해서 플루언시나 렐러번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많은 질문들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필터링 작업을 하면 정성적으로 질문 간의 중복을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다양성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효과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타 이밸루에이션 리절트라고 하는데요. 즉 사람이 평가한 점수랑 각각의 평가 방법론이 평가한 점수를 비교하여 코릴레이션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정통적인 평가 방법론에 대비해서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루지부터 유니이벨까지의 점수들을 살펴보시면 평균적으로 0.385나 0.4740과 같은 점수 혹은 0.3770의 점수를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G이벨이나 체기벨을 적용을 하면 0.5점이 넘는다든가 타우 기준으로는 0.46점이 넘는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즉 전통적인 평가 방법론 대비해서 LLM 해저 접지 방식이 매우 높은 휴먼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체크리스트 도입을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지 않는 기존의 평가 방식 G벨의 점수를 보시게 되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관찰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LLM 젖지 모델로서 라마 3.1 70B부터 GPT-4 5 미니까지
이 현재 장표에 표현이 되지 않은 매우 다양한 모델의 실험을 해보았을 때 예를 들면 라마 3.1 8빌리언에서 플루언시를 G밸로 측정을 하면 0.0088이 측정이 되고 미스트랄 스몰로 측정을 하면 0.0134가 측정이 되어서 사실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론들보다도 점수가 매우 낮은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모델을 사용을 하냐 그리고 어떤 요소를 평가하냐에 따라서 이 기존의 LLM 해저 저지 방식은 매우 불안정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비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체기별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랄 스몰이나 라마 3.1 8빌리언과 같이 비교적 성능이 낮다고 알려진 모델이나 라마 3.1 70빌리언과 같이 오픈소스 모델 중에 성능이 좋은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강건한, 즉 모델이 달라지거나 평가 지표가 달라진다 그래서 성능 변화가 거의 없는 매우 강건한 성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고 이러한 모습은 뭐 에스펙트별로 볼 때도 나타나지만 모델별로 볼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써미벨 같은 경우에는 모델별로 점수 차이가 0.18에서 0.51로 매우 큰 점수 차이가 나지만 체기벨 같은 경우에는 최소 점수가 0.41에서 최고 점수가 0.50으로 매우 높은 0.52네요. 0.52로 매우 높은 점수를 일관되게 달성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G벨이 꽤 오래된 방법론이니까 그렇지 않냐? 혹은 G벨만 점수가 비교적 낮은 건 아니냐? 체기벨이 더 점수가 좋지는 않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까지 연구가 되어온 다양한 LLM 해저 저지 방법론들과의 성능을 비교를 진행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HD 이벨이나 아니면 SE 이벨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방법론과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저희 방법론이 미스트랄 large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애초에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체기벨이 인간과의 코릴레이션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안을 하기보다는 체기벨을 통해서 LLM 엣지 저지 시스템의 신뢰도를 조금 더 확보해보자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요 목표가 아님에도 당연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코릴레이션도 매우 높게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이구나라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봤던 지표 중 하나인 Inter-Evaluator Agreement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는 휴먼 어노테이션을 평가를 할 때 사용을 하는 Inter-Annotator Agreement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방법론별로 모델 간에 얼마나 일치도를 가지는지 확인을 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휴먼 이밸루에이터가 총 3명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3명이 또 3개의 샘플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매겼는데 첫 번째 사람은 모두 2점의 점수를 줬고 세 번째 사람은 모두 4점의 점수를 줬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5점, 1.5점을 줬다라고 하면 이 3명의 점수를 평균 내서 최종적인 휴먼 이밸루에이션 점수를 측정을 하면 3.6, 2.3, 3.6이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이밸루에이터와 세 번째 이밸루에이터는 일관되게 낮은 점수 혹은 높은 점수를 줬고 두 번째 이밸루에이터는 매우 극단적인 점수를 주면서 사실 이 3명의 이밸루에이터가 각각의 샘플을 좋게 생각하는지 혹은 나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공통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즉 샘플 1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밸루에이터가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부여를 하고 샘플 2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밸루에이터가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부여를 했다면 정말로 샘플 1은 좋은 샘플이고 샘플 2는 나쁘게 생성이 된 샘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평가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에 이 평균 점수라는 것을 정말로 휴먼 이밸루에이션 점수로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측정하는 것이 통계적인 방법론으로 IAA라고 하는데요. 이를 이밸루에이터가 아니라 동일한 방법론을 다른 모델로 적용을 했을 때의 평가 점수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저희는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 어노테이터가 아니라 인터 이밸루에이터로 이름을 명명을 했었고요. 보시게 되면 이 IEA 점수는 높을수록 다른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낼 수 있다. 혹은 일관된 점수를 산출한다라는 것인데요. G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낮은 IEA 점수를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 GPT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IEA 점수가 정말 정말 낮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저희 체기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들이 크든 작든 점수가 성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일관되게 높은 IEA 점수를 뱉고 있고, 특히나 가장 코릴레이션이 높았던 세 가지 모델의 평균적인 IEA를 산출을 해보면 거의 0.6점이 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휴먼 이밸루에이터를 가지고 IAA를 측정했을 때와 유사한 수준의 점수를 확인하고, 결국에 휴먼 이밸루에이터를 쓴 것처럼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매우 신뢰도가 높은 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GBL 같은 경우에는 하위 평가 요소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않고, 리커트 점수가 1점과 2점의 차이, 그리고 3점과 4점의 차이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모델이 바뀌거나 혹은 동일 모델을 쓰더라도 동일 샘플에 대해서 다른 점수를 매번 산출할 수도 있는 안정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휴먼 어노테이터와의 코릴레이션을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측정하는 휴먼 어노테이터와의 코릴레이션이라 함은 여기 L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본래 데이터셋에서 공개를 했던 휴먼 어노테이터의 점수고, C라고 표시가 된 거는 저희가 LLM을 통해서 구축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어노테이션을 했을 때의 점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 3명의 평가자가 체크리스트로 평가했을 때의 점수랑 각각의 모델의 점수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을 측정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IAA 또는 IEA를 측정을 했을 때의 점수를 살펴보면 가장 점수가 높았던 모델이 아니라 오픈소스 모델 3가지에 대해서 휴먼 어노테이터와의 코릴레이션을 살펴보면 0.7점 혹은 타우 기준으로도 0.58이 넘을 정도로 매우 매우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구나, 혹은 휴먼 어노테이터와의 일치도가 매우 높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심지어 리커트 척도를 써서 평가를 했던 것과 체크리스트를 써서 평가했던 두 가지 휴먼 어노테이터 방식의 코릴레이션을 측정한 것보다도 높게 측정이 되면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는 것만큼인 리커트 척도를 활용했을 때 휴먼만큼이나 정말 일관된 경향성을 가지게 될 수 있구나, 혹은 휴먼 어노테이터와의 일치도를 가질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했을 때 3명의 일관된 평가 정도, 그리고 LLM과 휴먼 간의 일관된 평가 정도를 측정을 해보았더니 각각 0.53과 0.49로 측정이 되면서 어노테이터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도를 측정을 했을 때도 0.53인데, 이거를 모델로 갈아 낀다고 해서 크게 저하되지 않는 걸 보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별 방법론이 매우 평가가 안정된 방법론이구나 라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각의 샘플별로 휴먼 이밸루에이터와의 코릴레이션을 덴시티 플러스로 찍어봤을 때 시각화 결과인데요. 보시게 되면 써미벨이 됐든 토피컬 챗이 됐든 Gvel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샘플들은 매우 낮은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샘플들은 매우 높은 코릴레이션을 가지면서, 만약에 Gvel로 어떤 샘플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이게 정말로 휴먼이 평가한 것과 유사한 점수인지를 믿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토피컬 챗에서 더욱 극심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체계벨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좁은 범위의 휴먼 이밸루에이터의 코릴레이션을 가지면서 비교적 높은 정도의 단일 샘플에 대한 평가 점수 신뢰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체계벨이 가지는 강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체계벨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내용인데요. 이를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LLM의 저지라고 하는 시스템은 MT벤치와 같이 다양한 LLM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혹은 오픈엔디드 제너레이션에서의 능력 평가 시에 활용이 되는 방법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이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이유는 정통적인 블루, 루지, 버트스코어와 같은 생성문 평가 방식과 비교를 했을 때 인간과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이면서 안정된 평가가 가능함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기존에는 평가 요소 그리고 기준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구성을 하기만 한다면 휴먼 어너테이터를 모사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의 인식이 다양한 논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연구인 체기벨에서는 이를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었고, 구체적으로는 인간이 작성한 CD 퀘스천을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LLM을 기반으로 어그멘테이션하고 필터링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기존 LLM 애저 저지 방법론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휴먼 코렐레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점은 기존 LLM 애저 저지 방법론이 낮은 모델 간의 어그리먼트 정도를 가짐에도 반면 체기벨을 쓰면 모델 간의 어그리먼트 정도가 매우 높은, 즉 평가 점수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향후에 이러한 체크리스트 기반의 방법론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한 구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체기별에서 발견된 평가 안정성을 더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연구 경험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월에 수저우에서 예정된 EMNLP 2025에서 발표된 체기별 연구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